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자, 유엔 총회 그 결과는 뭐냐면요. 그래? 그러면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이 뭐예요? 총선 누굴 뽑는 거예요? 대통령? 아니, 그건 대선이야. 총선 누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 국회. 입법 행동. 입법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출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게 제일 우선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뽑아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뽑아라. 예. 나름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국의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거부해요.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우리는 못한다. 왜? 뭐 상식적이잖아. 소련?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 거예요. 왜? 북한과 남한 어디가 인구가 많은데 남한이 인구가 많죠. 남한에서 여러분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워르르르 당선돼서 국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손들고 찬성시키면서 밀고 나갔더니 사회주의 되겠어요? 안 되겠지. 소련 입장에 당연히 거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게 거부가 되니까 이 문제가 다시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렇다면 그러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해라. 큰일 났네.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야? 지금 북한이잖아. 북한. 소련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지역 어디야? 남한이라 남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하라라고 한 거예요. 와,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 자, 결국 남한만의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 아니겠습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판을 잘 읽어요. 자, 결국 유엔 소총회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해라.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50총선이 되겠습니다. 50총선. 자, 이 50총선은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50총선은 보통선거,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표씩 주어지게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가 바로 50총선인데 여러분들 이 50총선이 왜 대단하냐면 투표권을 여러분들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정 나이만 다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이 투표권을 주는 그 행위가 선진국 유럽에서는 여러분들 혁명을 거치고 피를 보고 200년, 300년이 걸려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 단번에 우리가 지금 그걸 한 번에 해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 예, 정말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했던 그 프랑스 혁명, 프랑스조차도 여성들에겐 투표권을 여러분 40년대에 줘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 이후에 여성 투표권 줬냐고요? 안 줬어요. 1940년대 와서야 프랑스조차도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 그 40년대. 바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투표권을 준 최초의 보통선거를 치르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총선을 치러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헌법 만들고 딱 정부를 선포한 순간 남북이 분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분단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예요. 백범 김구가 이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라는 그 엄청난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백범 김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께 존경을 받는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모든 것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백범 김구는 그 시대의 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때부터 백범 김구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우리 머릿속에 팍 각인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백범 김구는 여러분들 우익 세력입니다. 우파입니다. 우파입니다. 우파도 지금 이렇게 50총선을 반대하고 있다니.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승만, 백범 김구 이런 인물들이거든요.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백범 김구의 그 읍고 3천만 동포의 읍고함 이 글도 있지만
제주에서도 역시 반발합니다. 제주 4.3 사건. 그 유명한 제주 4.3 사건. 이 제주도를 미군정에서는 The Red Island, 빨갱이 섬으로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고 당시 이 제주 4.3 사건 이제 요 전후해 가지고 50총선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들어오게 됐는데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이 제주 4.3 사건을 일어났던 이 제주도 있잖아요. 제주도를 일정한 라인을 딱 쳐놓고요. 그 라인 안쪽, 그 한라산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무차별적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무차별적 학살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 대표로서 사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와 관련된 보상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50총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떠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북한의 김일성을 직접 만나러 가요. 누구랑? 백범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뭐 이런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김구와 김규식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규식은 여러분들 3.1운동 때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 지금 여기서 남북협 또 만난 거야. 그 다음에 김규식은 좌합작 운동에서 여운형과 또 함께 활동하는 정말 왕성한 정치 활동을 보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김규식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50총선에 대한 그 반발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백범 김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반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협상 반대하는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총선은 물 흐르듯 갑니다. 결국 이 50총선의 결과 국회의원들이 뽑혔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었죠. 재헌. 말 그대로 만들제자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재헌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나온 거예요. 자, 이 재헌의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재헌절 바로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그날인 거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재헌절? 모르죠. 왜? 쉬질 않으니까. 네, 이게 쉬어야 알아요. 옛날 저희 때는요, 쉬었어요. 재헌절 쉬었어요. 언제였냐면 7월 17일. 제 생일 다음날. 7월 17일 쉬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일날 방학이 시작됐어요. 7월 17일부터 쭉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그 공휴일이니까 그때부터 방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6일날 학교의 마지막 날이었던 그런 기억이 늘 납니다. 어쨌건 간에 이 재헌헌법에서는요, 뭐가 규정되어 있냐면 대통령제가 규정됩니다. 우리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왜냐면 왕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통령제가 규정되었고요. 그 대통령제 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 지금 여러분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죠. 직접 선거를 뽑죠. 이 당시엔 그게 아니라 간접선거. 간접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대통령을 간접선거. 국회에서 뽑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고 그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야, 대통령을 뽑았고요. 그 대통령 초대했던 누구예요? 이승만.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참 지금 엄청 반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뻥 터졌고 백범 김구 지금 막 김일성 만나러 가고 이거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 대한민국 정부의 숙제는 무엇일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미루고 왔던 바로 민족 반역자들 처단해야죠. 여러분, 역사는요, 매몰차입니다. 역사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래.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안 통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그 전쟁에 나갈 것을 독려했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줘야죠. 벌 줘야 됩니다. 당연히 벌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특별위원회. 줄여서 우리는 그걸 반민특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하는 거예요. 자, 이 반민특위가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야, 이게 열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승만 정부 출범했잖아요, 지금. 이승만 정부의 막 그 장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난리가 났어. 결국 이승만 정부는요, 판단합니다. 야, 이대로 있다간 우리 정부 무너지겠는데? 얼마나 많이 끌려갔으면 이러겠습니까? 무너지겠는데? 라고 해서 결국은요, 이 반민특위를 날립니다. 여기에 뭐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에 간첩들이 들어와 있다. 근데 그 간첩들을 조사해봤더니 바로 이 반민특위위원회와 연결되어 있더라. 이들이 바로 간첩들이었더라. 뭐 이런 어떤 소문을 내면서 결국은 반민특위가 날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반민특위 어떤 활동, 벌을 주잖아요. 그럼 벌을 그 공소시효가 있어요. 시효. 언제까지. 그걸 다 축소를 시켜버리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을 때 꼭 그들이 해야 될 민족 반역자 처단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천따추가 잘 끼워지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냥 그때는 그랬지, 그럴 수도 있었지, 뭐 이런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어쨌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반민특위 이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요. 아니 일제강점기 돈이 없었잖아. 땅이 없었지. 땅을 살 수 없었잖아. 그래서 결국 소작했단 말이에요. 예? 암태도 수작쟁이 1920년대 야, 그 지주가 소작료에 뭐 80% 90%를 달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뭐 먹고 살아. 들고 일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자, 그랬던 그 소작농들이 이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광목됐으니까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땅 줘야죠. 그래서 시행합니다. 농지개혁. 근데 이 농지개혁엔 나름 성공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됩니다. 자, 그러자 위에 있었던 북한 그래? 그럼 우리도 하면서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정부는 뭐 그냥 반포만 아니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자, 결국은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러분들 소련과 중국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자꾸 발을 빼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애치슨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 국무장관 이 애치슨이 이 극동 이 아시아 쪽 미국의 방어 라인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 이게 웬일이야? 한국을 비껴나가요. 한국을 비껴나서 일본 쪽으로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우린 일본 앞바다에서 끝났어. 웬일이니? 이게 애치선언. 자, 그러면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국이 포기했네. 스탈린 동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물과 무기와 식량을 주셔서 그래 단숨에 한 달 안에 그냥 점령하겠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결국 고민 끝에 스탈린이 오케이 사인을 냈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6.25 전쟁이더라. 자, 6.25 전쟁은 아시겠지만 6월 25일 새벽 4시 진격전에서 탱크를 앞세운 이 북한 인민군이 마구마구 밀고 내려옵니다. 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이후에 쭉쭉쭉쭉 밀리죠. 어디까지? 낙동강 방어선까지. 낙동강 방어선. 이 낙동강 방어선 그쪽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그 엄청난 전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다부동 전투. 이 다부동 전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낙동강이 뚫리면 바로 아래에 뭐가 있냐면 대구가 있어요. 대구 바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부산이 있어요. 부산은 여러분들 이후에 바로 진짜 이게 또 정말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이 낙동강 방어선은 정말 치열하게 막고 있습니다. 당시 그 미국을 이끌고 있었던 또 유엔군을 이끌고 있었던
워커가 있었는데 워커라인이라니 낙동강 방송 워커라인 딱 친 다음에 결사항전하겠죠. 결사항전. 예, 그 결사항전을 했기 때문에 뭘 성공할 수 있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갑니다. 압록강까지 갑니다. 압록강에서 물 뜹니다. 수통에 그 물 가져와서 평양에 와 있는 이승만에게 바칩니다. 이승만 그 압록강 물을 마셨겠지요. 자, 그렇게 이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어. 우리가 통일을 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압록강을 건너 누가 들어온다? 중국군이 들어온다. 중국이 개입한다. 너무 파죽지세로 그냥 인해 전술을 밀고 붙이니까 쭉쭉쭉 밀립니다. 결국 흥남에서 철수를 하고요. 1월 4일 날 여기 흥남 철수 때 여러분 메라디 빅토리오 정말 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휴머니즘을 볼 수 있는 스토리 아시죠? 원래 이거 정원이 한 60명밖에 안 되는 배였어요. 다 군수 물자를 실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군수 물자 다 내리고 여기에 사람들을 태웠죠. 아,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후퇴를 하는데요. 서울을 다시 내줘요. 이게 바로 일사후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공방전이 전개되다가 소련이 휴전 제의했고요. 드디어 정정회담을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이 바로 반공포로 석방. 반공포로 석방.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승만 정부는요, 이 전쟁 멈추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만 더 하면 통일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전쟁을 멈춰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때 뭘 했냐면 거제도에 있는 반공포로 수용소를 풀어줍니다.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를 그냥 풀어줘요. 거제도 포로들. 와, 아니 지금 한창 지금 휴전 383 근처에서 지금 휴전을 담하고 있는데 포로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풀어준 거야. 와, 대박이죠. 그럼 미국이 얼마나 입장이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선 뭐 은밀히 이승만 제거 작전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쨌거나 이승만 정부가 뒤에서 막 압박을 주니까 미국도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죠.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우리 휴전할 건데 넌 뭘 원하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승만 정부가 제공한 게 있었죠. 네, 바로 전쟁 끝나도 미국이 너희들 우리 지켜줘야 돼. 너희들 여기 머물러야 돼. 예. 그래서 체결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죠. 전쟁 끝나고 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아,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게 참, 진짜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나서요, 우리는 정확히 구석기로 돌아가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폭격에서 남아있는 것은 돌멩이와 사람밖에 없으니까 구석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복구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라고요. 엄청난 기적을 지금 선보였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